Oh, 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your bones.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의 비극적인 생애를 그린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막 관객의 고지를 넘었습니다. 1100만을 넘어섰다고 하죠. 성군 세종의 손자이자 문종의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눈부신 정통성을 가졌던 소년. 하지만 16 그 푸르른 나이에 삼촌에게 왕위를 뺏기고요. 머나먼 유배지 영월에서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운의 왕으로 기억하는 단종의 삶과 그 역사적인 의미, 또 그 죽음을 둘러싼 여러 기록들까지 역사학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심용환 역사연교육연구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보셨어요? 저는 일찍 봤죠. 제가 기회가 돼서 언론 시사할 때 봤습니다. 처음 보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잘 될지 몰랐고요. 아니, 이게 재밌긴 봤는데, 그래도, 이게 좀 놀라운, 정말 경이로운 수치인 것 같고,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좀 최근에 사극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젊은 친구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앞으로 좀 이런 성공 때문에 사극 좀 그래도 꽤 정통 사극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영화 속의 인물들이 실제 사건, 실제 역사와도 맞닿아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네네. 더 마음 깊이 가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단종의 삶에 관심이 그만큼 커졌는데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통성을 가진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뒤에 만들어진 이야기이긴 한데 네. 그 전무후무한 정통성이라는 건 결국 이제 장자승계권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전에 예를 들면 이성계나 태종 이방원이나 세종 같은 경우 다 첫째도 아니고 또 이제 결국은 싸움과 권력 투쟁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세종의 아들이었던 문종 또 문종의 아들이었던 단종이 장자승계로 내려오니까 유교 국가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가장 이상적인 그 계승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유교 국가긴 하지만 그 유교적인 이상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몸에 다 배이진 않은 상태여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는 이제 장자승계권을 가졌는데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만큼 이제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어떤 좀 굉장히 권력도 있어야 되고 왕으로서 문벌의 힘도 있어야 되고 좀 그랬던 시대. 만약 단종이 조선 후기 때 태어났으면 아주 눈부시게 편안하게 왕이 돼서 권력을 운영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삼촌인 수양대군 세조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개유정난입니다. 1453년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단종 1년 때라고 나오던데 그러면 단종이 몇 살 때였던 거예요? 이제 나이 계산이 요즘에 이제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통상 12살, 13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아버지 문종이 일찍 돌아가셨고 또 엄마는 이제 단종을 낳다가 죽었고 조금 더 복잡하긴 얘기긴 하지만 문종이 사실은 중정과의 관계에서 안 좋아서 이혼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후궁하고 또 애를 낳고 이래서 또 가문도 별로 안 좋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신 상태여서 외로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김종서라든지 세종의 측근들이 지켜주고 있었고 사실은 수양대군이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삼촌이잖아요. 삼촌이기도 하고 둘째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근데 그렇죠. 셋째였던 안평대군은 이제 단종을 잘 보유했는데 셋째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보유했는데 수양대군 그러니까 가장 지켜줘야 될 사람이 뒤통수를 완전히 때린 거니까 이번 작품은 수양대군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 나오니까 더 그 힘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네. 왕실 안에서 단종을 지켜줄 만한 어른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문종의 세력들 김종서라던가 그리고 수양대군만 그랬지 다른 삼촌들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권력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당시 이제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까지 큰 의심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서라든지 안평대군 같은 사람들이 설마 수양대군이 거의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반대편에서 이제 수양대군이나 한명희는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격. 어찌됐건 김종서나 이런 사람들은 수양대군의 위험성을 모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그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공격하고에 대한 예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12살, 뭐 13살 그 나이잖아요, 단종이. 네네. 진짜 지금 나를 보면 초등학생인 건데 얼마나 근데 무서웠을까요? 네. 그때는 이제 그게 초등학생으로 보시면 큰일 나고요. 예. 왜냐면 그 한 조선 후기긴 하지만 숙종 이런 사람들 보면 15살, 16살 되면 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운영을 잘 합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게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좀 낮았기 때문에 많이 낮았기 때문에 한 10대 중반 물론 이제 20살이 넘어야지 정식 성년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10대 중후반이 됐었을 때는 보통 국왕 통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2, 3년? 한 3, 4년만 옆에서 잘 좀 그 단종을 보이했으면 단종은 국정 운영 잘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거꾸로 생각해서 빼버린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애를 저렇게 공격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좀 몇 년만 잘 옆에서 도와줬으면 굉장히 좀 뭐 태평성대가 이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아쉽고 속상합니다. 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일단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이제 다른 그렇죠, 방식으로 했을 것이고 하긴 10대 때 결혼들을 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린아이가 아이고 안 됐다 이제 이렇게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권력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건 이제 장항준 감독이 그냥 기가 막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 맞춰서 사람들한테 감정을 막 호소한 건데 반대편에서 또 이제 그때 그 역사는 어땠는가는 또 좀 별도로 이렇게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 삼초는 수양대군 세조 같은 경우는 앞서 좀 뒤통수를 맞았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네네. 이 왕권에 관한 꿈을 꿨을까요? 그 역사적으로 짚을 수 있나요? 뭐 정확하게 언제부터 왕권에 대한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제 일종의 약간의 세종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종친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세종 본인이 이제 세티 출신이고 하니까 많이 허함을 느꼈는지 어쨌든 그 국가 운영하던 시절에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을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한글 창제도 하고 일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권력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지 않았는가가 좀 추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종 집권 때 그러니까 즉 자기 형이 집권할 때 보면 되게 좀 어수룩하긴 하더라도 굉장히 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실록에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좀 이른 시점부터 권력력이 있지 않았나. 특히 형이 죽은 다음부터 이건 기회다라고 확실히 좀 여겼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단종은 왕 통치한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삼촌한테 왕권을 뺏기고 유배지 가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그 짧은 동안의 그 서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슴에 남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이제 일단은 이 단종이 이제 조명되던 게 일제 강점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김동인이나 이광수 같은 유명한 문인들이 그에 대한 글을 썼고요. 그래서 아예 반대편에서 김동인 같은 경우는 유약한 왕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독자적인 길을 갔었던 그 수양대군의 편을 들었던 소설을 썼고 이광수 같은 경우는 너무 불쌍하다 하면서 단종 애사라는 글을 썼기 때문에 최근에 그 단종 애사 소설이 다시 팔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뭔가 유약한 국왕과 혹은 이제 그 유약한 나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환기된 것 같고 조선으로 가게 되면 조선 전기 때 이미 중종 때가 되고 나면 결국 이제 단종에 대한 얘기가 바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왕을 몰아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그 뭐 이방원이 권력을 장악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 정도전을 죽이긴 했지만 이성계를 죽이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선 최초로 유교 국가에서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큰 스캔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던 시기지만 그때부터 이미 그 단종과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조금 쟁점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두고 기록마다도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 공식적인 기록은 어떻게 돼 있나요? 타살이죠. 이게 뭐 이렇게 자살했냐 타살했냐 그걸 스스로 목을 맸냐 아니면 옆에서 누가 목을 맸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네네.
이 공식적인 기록이라면 실록을 얘기하는데 실록엔 자세히 안 나옵니다. 실록은 그냥 단종이 졸하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워낙 큰 사건이니까 실록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남겨져 있는 그 양반들이 썼던 모든 문 기록들은 조선 전기든 후기든 다 단종이 이제 통인 단종을 모시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하지만 그 조선 후기에 나오는 설화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사실이 아니냐를 떠나서 결국 이제 쫓겨난 왕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의 부분에서 실록은 침묵했고 그리고 사대부들은 왕이 죽였다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을 모시는 일개의 어떤 그런 하층민 사람 어몽도가 아니거든요. 죽인 사람은 기록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였다라고 이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거고 민중들이 입장에서 단종이 불쌍하니까 에이 진짜 더러운 세상 하면서 스스로 목을 맸다 이렇게 갔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역사에 가까운 해석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세조가 죽인 거 아닙니까?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뭐 죽인 건 다 아는 건데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뭐 나는 뭐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냥 제사 지내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너무 불쌍하지만 이게 왕의 죄는 아니야라든지 그래서 아마 민중의 기록들이 가장 좀 솔직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너무너무 단종이 불쌍하다 뭐 이런 얘기 정도니까요. 네. 당시 세조가 단종이 죽고 나서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이런 엄명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네. 영화의 주인공 엄흥도가 실제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얘기가 너무 1000만이 넘다 보니까 얘기가 계속 부풀어가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시신을 뭐 처리한 자를 삼족을 멸한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고 왜 멸하겠습니까? 이제 시신을 근데 다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쫓겨난 왕의 죽음을 보니까 이제 그 시신을 함부로 손을 못 댄 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 처리를 했는데 조선 전기 때는 그게 어몽도가 처리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요. 조선 후기 숙종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몽도가 했다. 또 어몽도가 그걸 해놓고 나서 굉장히 도망다녔고 모든 일을 포기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드라마에서는 너무나 어몽도가 따뜻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일단 첫째 처형을 그러니까 단종을 죽였던 사람은 어몽도가 아니고 그건 이제 장항준 감독의 상상력이고 어몽도가 이제 그 뒷수습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떤 그런 모습을 자세하게 나온 건 조선 후기 때 유교 문화가 강화가 되고 숙종이나 영조 정조가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봐라 이렇게 힘없는 왕도 이렇게 이렇게 왕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 사실 만든 레토릭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다들 괜히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 때 장항준 감독이 이걸 또 약간 또 비틀어서 단종을 이제 우리의 힘든 마음과 이렇게 등치시킨다라든지 우리의 어떤 힘든 마음을 위로시킨다라든지 이렇게 또 재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단계 나눠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식 기록에 조선 후기에 와서 어몽도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고 기록 속에 그 사람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기록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이런 중대한 결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것도 그게 붙어 있습니까? 이야기가?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 의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식 기록에는 이제 실록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아예 없고 숙종 때 시작돼서 영조 특히 정조 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지금처럼 어떤 그 왕을 측은히 여기고 이런 게 아니라 봐라 이렇게 충성했고 군주를 모셨으니 훌륭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요거는 뭐 지금 우리가 보는 영화가 틀렸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감수성이 그때와 달랐다는 거고 어찌됐건 조선 후기 때 어몽도 확 떴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좀 다르게 그냥 국가적으로 이 사람을 어떤 정말 그 충절 어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다라는 것도 알고 보시면 실망이 되실까요? 아닙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자꾸 혼나요. 근데 이제 누구한테 혼나십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왜 자꾸 그렇게 분위기 깨냐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역사도 알고 그렇죠. 감독님의 어떤 창의성도 알고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저는 관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대로 즐기면서 영화 속에 그렇죠. 나온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래서 알게 되는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인 거니까 그렇게 그런 의미로 오늘도 소장님을 연결해서 짚어보는 거고요. 영화 흥행 이후에 단종의 유배지 영어를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요.
야. 줄 서서 기다리시던데요. 지금 겨울에 가서 그렇게 볼 게 없는데 지금 날씨 좋을 때 가야 되는데. 아, 계절 볼 게 좋을 때. 없어요? 왜요? 거기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영월분들 보면 청룡포 싱글하시는데. 봐야죠. 청룡포. 아니 그렇죠. 이렇게 제 말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푸르름이 돋고 이렇게 막 초봄이나 가을에 가면 정말 이쁘거든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죠. 저는 계절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이제 계절상 지금을 추천하진 않죠. 겨울에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영화 여기가 뜨거우니까 뭐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럼 몇 월에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영월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근데 이건 똑같습니다. 5, 6월에 되게 날씨 좋을 때나 아니면 이제 가을 때 가면 좋고 근데 한여름에 진짜 더울 때 가도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햇빛이 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월이라는 곳, 청룡포 그 근처가 단종의 유배지 마지막 삶을 거기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의미가 더해지기 위해선 지금같이 좀 약간 춥고 겨울바람이 남아있는 이때 가는 게 사실은 지금의 우리가 느끼기에는 단종의 어떤 그 깊은 외로움과 고뇌를 더 느낄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 이 곳이 단종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러프하게 얘기하면 조선 최초의 국왕이 쫓겨난 유배지예요. 그리고 사실은 연산군이나 광해군 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정치를 못해서 합의하에 쫓겨난 거고 단종은 진짜 좀 정말 억울하잖아요. 평가받지 그렇죠. 못한 삼촌의 욕망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애매했던 거고 또 사실은 그게 첫 유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보낸 거거든요. 강원도 쪽에 유배를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초창기 때니까 야 얘를 어디다가 보내냐 하다가 이제 선택이 된 거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제 강원도주에 가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곳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슬프게 느껴지는 뭐 이런 참 복잡한 미학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단종의 무덤은 훗날 장릉이 됐고요. 숙종 맞아요, 때 맞아요. 이르러서 다시 왕위주의를 회복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2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단종을 복권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는 건데 이 과정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숙종을 조금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종하면 굉장히 장희빈 뭐 이런 인연왕왕 스캔들 왕으로 많이 유명한데요. 숙종이 사실은 조선 전기 때 그런 역사적 아픔들, 성산문 같은 사육신들도 복권하고 이순신 뭐 곽재우 같은 그 임진왜란의 영웅 같은 사람들도 그때 다 칭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단종에 대한 어떤 위상을 높였던 것도 숙종이고 숙종이 그 조선왕조한 300년간의 해묵은 여러 상처들을 다 이렇게 좀 치유해서 오늘날 우리들한테 야 이런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좀 느껴봐라고 하는 가교점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단종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숙종의 업적은 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관객들의 공감을 얻게 된 게 사실은 이 시대까지도 단종의 어떤 그 서사 이야기가 울림을 주기 때문이고 또 이번에 1,1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의 예상과 달리 뭐지 제가 다르다고 하진 않았고요. 너무 잘 돼서 대단하다 그거죠. 네. 왜냐하면 극초반에 보셨기 때문에 네네. 지금의 사람들에게 이 영화, 이 단종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시면 좋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너무 이제 제가 한 말을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역사적 현실과 그 우리가 느끼는 현재적인 감정은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개인화되고 민주주의 사회의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하는 어떤 감수성이 있는 거고 과거에는 유교적 가치 또 국가적 가치 이런 게 되게 중요시였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기록이나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과 지금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역사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즐겁게 누리는 것과 거꾸로 이제 그게 역사 사실이 어땠는가를 너무 똑같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 정말 첫날 봤는데 언론 시사할 때도 펑펑 울었던 분이 있어요. 바로 옆에 앉았던 기자가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시사할 때 사실 그런 일이 없거든요. 네네. 그 엄숙한 자리에. 근데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이랬는데 그만큼 오늘 우리의 어떤 이 각박한 시대 그리고 굉장히 개인화된 시대 속에서 모두가 단종처럼 내몰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한 명예처럼 너 이렇게 똑바로 못해? 똑바로 못했으면 너는 제거돼도 돼. 이런 어떤 그 시대적인 아픔, 우리 시대 보편적인 그 외로움들이 영화에 좀 투영이 많이 돼서 좀 마지막에 느끼는 게 시신이 떠내려올 때 유해진이 그걸 안고 이렇게 막 울면서 수습해 주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영화적 허구인데도 저도 굉장히 마음이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의 위로가 되는 작품이어서 너무 좋다.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네. 소장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끝으로 요거 하나 짚어주시죠. 이 영화에서 야, 이 부분은 고증 진짜 잘했다.
고증을 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건 정말 자신 있는데 고증을 잘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죠. 다만 네. 왜냐면 이제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자문이라는 게 그 고증이라는 게 스토리가 맞냐 틀리냐 위주로 가고요. 네. 그 안에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건물을 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뭐 이 작품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작품들이 많이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다음 편 작품에서는 제가 장항준 감독님 직접 만나서 좀 잔소리를 좀 할 생각이고요. 네. 청룡포 근데 이제 청룡포 고증 잘하지 않았어요? 잘했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건 전 뭐가 좋냐면 네. 작품에서 고증이 맞냐 틀리냐보다도 네. 민중들의 이야기를 담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단종이 불쌍하다라는 게 주인공이었고 세조가 네. 나쁘다, 한명이가 나쁘다라는 맞아요. 지배층의 서사에 우리가 반응했다라면 이번에는 그런 불쌍한 단종을 어몽도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했다라는 포인트로 옮겨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고증의 문제를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적 가치가 있고 우리 시대에 어울리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용환 역사안교육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